12. (70년) 세월, 끝나지 않은 전쟁.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 마냥 평화로울 수 없었던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9년 기준 OECD 최저 출산율 0.92명. 인구 절벽 가속화로 급감하는 병역 자원.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 20년 안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합리적 병역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 병역, 군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 제도는 국가가 지닌 특수한 안보 상황과 여러 요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매우 큰 관심사이기도 한 병역 제도. 자, 오늘은 병역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국방대학교 이상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목입니다. 네. 자, 반대편에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기일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이 복무 기간 외에는 거의 변화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병역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상목 교수님, 예. 이 시점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 남성 인구가 출생 인구가 한 50만 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소요 인력, 연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한 15만 명 내외였거든요. 예. 그래서 35만 명을 사실 잉여 인력으로 남았습니다. 그 잉여 인력을 병력의 형평 차원에서 대체복무 제도라는 걸 통해서 병력의 형평을 기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 인력은 이제 고사하고 군이 필요로 한 소요 인력을 충원하기에도 대단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군 전체로 한 57만 명, 병사는 지금 36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예. 또 향후 2022년부터는 한 병사를 30만 3천 명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30만 3천 명을 지금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시기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병력 제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니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병역 제도에 대한 또 정리가 또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병역 제도는 군사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무병 제도, 그리고 둘째는 지원병 제도, 그리고 셋째는 의무병 제도와 지원병 제도가 혼합된 형태의 혼합형 제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원병 제도 하에서는 직업 군인제로부터 모병제, 용병제, 그리고 의용군제로 나뉘게 됩니다. 예, 예. 1945년 해방 이후에 창군 초기에는 당시 미 군정청에 의해 저희가 한동안 모병제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948년 8월 6일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이 징병제를 적용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역 제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24일 북한에서 발굴된 한국군 추정 유해 147구가 우리 전투기들의 호위 속에 하와이를 출발,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의 유해. 청춘을 담보로 전쟁에 나섰던 이들의 고단한 여정이 끝을 맺었다.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냈던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자 신성한 사명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병역제도, 예컨대 모든 국민을 일정 기간 동안에 군복무시키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일정한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다음에야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팽창을 거치면서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던 시대가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였었고, 또 특히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른바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청년들은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 기준이 됐었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구소련을 축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던 세계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평화의 시대를 맞는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른바 전쟁 없는 시대,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서 군을 대규모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쓸 돈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교육, 복지,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을 빼서 군사비로 쓰는 거니까 그게 국민 전체의 행복과는 무관하다. Almost all of Europe has moved from a conscription system to a volunteer system.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of course, stopped conscription in the early 1970s. Now the United States has registration for conscription, so it could reinstitute conscription if it wanted to, but it has not done that for almost 50 years. OECD 국가 중 징병제 유지 국가는 약 10여 개국. 이제 대한민국도 병역 제도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네, 1945년도 이후 냉전 체제를 유지했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1990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병력 규모를 줄이거나 모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재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어떤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국에서는 군비 축소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군축과 그리고 병력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는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스웨덴 등도 징병제를 최근에 재도입했고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징병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또 된 바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상황이 변화한 것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 외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등 주변에 어떤 직접적인 적의 위협이 있고 또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이후에 징병제가 유지됐다는 건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병역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상목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징병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병력 자원에 기초해서 신속하게 필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또 하나 장점은 낮은 보수를 위해서 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비용 절감 이면에는 이면적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비용, 경제활동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비용 자체를, 이익 자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 어떤 비용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다른 큰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들여서 군을 유지하려는 노동 집약적인 군 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현대전에 부적합한 군 구조고, 또 다른 문제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사실은 헌법이나 병력법에서 전면징용제, 누구도 빠짐없이 다 국방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되고 됐지 과거에는 엄청난 유인력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유인력이 발생됨에 따라서 병력은 필요해야 되겠는데 그
이행하는 형태, 강도, 기간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형평의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모병제도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없죠.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이 가니까. 두 번째는 제한된 국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학력 수준입니다. 실제 학력 수준이 징병제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모병된 인력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국에서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 사정이 다르냐면은 우리 지금 징병제도에서 병사의 학력 수준을 보면은 대졸자가 82%입니다. 고졸자가 우리나라는 98%예요, 전체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 고졸 이상의 학력 가진 사람이 98%예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학력 수준이 낮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졸자를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고졸자 같으면은 사실은 독일만 하더라도 고졸자가 고등교육자입니다. 이수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대졸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어떤 상대적 비교에서 학력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야기하지 실제로 학력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오는 문제점은 없다. 징병제와 모병제 장단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병역 환경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다가왔다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0.92, 채 한 명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한국의 총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 징집 인원이 가파르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병역 자원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2020년도에 입영할 수 있는 인구가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8만 명이 21년도, 22년, 22년, 3년도 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25만 명, 24만 5천 명, 23만 8천 명 쭉 되다가 21만 8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뭐 10만 명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쭉 유지가 되다가 2035년도가 되면은 2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안 2020에 의하면은 순수 병사만 30만 3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인력을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연간 소요 인력이 얼마냐 그러면 19만 9,439명입니다. 이 19만 명 또는 20만 명 가까운 이 인력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인력,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무연구요원, 기타 등등 이 인력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환복무 인력,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경찰이란지 해양경찰 등과 같은 인력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수 또 여기에는 장교 또는 부사관 충원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병사만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연간 20만 명이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인력의 감소 추세에 의하면은 우리는 대단히 인구 동태적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압박은 군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방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징집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좀 개편하고 신검 판정 기준을 좀 완화해서 현역 입영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계획을 반영하면 공익근무원을 포함해서 약 96%의 징집률에 이르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도 분쟁을 겪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징집률은 약 6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도 징집률이 78% 수준에 그쳤고요. 그리고 당시 미군도 징집률은 60%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96%에 달하는 징집률은 전쟁이 벌어져 전쟁 막바지까지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록한 바 없는 징집률 최고 기록을 기네스 기록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네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모병제로서의 모색이 좀 시급한 어떤 화두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문제는 충분한 전투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일 텐데요. 모병제 도입 시에 적정 병력 규모는 얼마나 보시는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 국가가 어느 정도 인력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사실은 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0.25에서 0.3%입니다. 그러면 0.3%를 적용시키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니까 15만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마 15만 명을 지금 50만 명 숫자를 15만 명을 줄인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안보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숫자는 불가능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절충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위 그 비용 자체가 투입하고 있는 비용 자체가 순수 병사만 한 14조 정도 됩니다. 이 병사하고 장교 부사관까지 합쳤어요. 그럼 14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 모병제로 전환 후에도 라고 보니까 한 30만에서 한 35만 명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용은 장교와 부사관 또 병사의 혼합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30에서 한 35만 명 정도가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이 되겠다. 일단 예측 인원이 한 30에서 35만 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의 군인은 6회 공군 다 합해서 60만 명 정도, 그리고 북한의 군인은 12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예측하신 어떤 숫자를 비교해 보자면 100만 상비군 이상을 보유한 북한이 너무 대비되는 병력 규모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요. 60만 내외 이 병력 수 외에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저희는 또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예. 많게는 뭐 300만까지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예비군 병력은 약 270만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단순한 상비 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고도의 선진화되어 있는 동원 제도를 통해 예비군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차와 함정 그리고 전투기와 같은 이러한 무기 체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 50만, 60만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강한 미래군을 육성하는 것, 어떤 국방을 현대화하고 첨단화시키는 것이 좀 선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꾸준히 키워온 나라입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에 따르면 2020년대 한국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2%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정도인데요. 자, 2020년도에 국방 예산을 살펴보면요, 인건비와 같은 병역 운영과 전력 유지에 들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국방 예산과 또 병력 규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병력 규모와 무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국방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방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전에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 집약적인,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자본 집약적인 군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자본 집약적인 군 구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순위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1인당 국방비를 자본 집약도 또는 무기 체계 집약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2017년도에 한 5만 3천 불 됐습니다. 근데 그게 금년 기준으로 한 8만 7천 불 돼요. 국방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자본 집약도가 상당히 향상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병제 국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 국방비가 3.25% 돼서 약 50만 불입니다. 독일도 4, 5만 불 됩니다. 호주는 역시 더 높습니다. 40만 불이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본 집약도 측면에서 현대전에 승리하기 위한 자본 집약도, 무기체계 집약도 측면에서는 한국은 너무 뒤떨어져 있다. 예산은 많은데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건비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군구조, 노동집약적인 군구조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징병제도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모병제 반대가 60%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더 많았었는데요. 2019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모병제 찬성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자,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 변화가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사실 이러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어떤 시대적 차원의 어떤 조류라고 할 수 있고 또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초 간헐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어 왔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러한 평가로 좀 일축했던 바 있는데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영수 부위원장의 언급을 좀 인용하자면 지금의 인구 추세로라면 209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1,800여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현행 병력 수는 물리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 경고가 있어 왔고,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은 필연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일각에서는 한창 모병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제는 모병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시작됐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강병을 위한 논의가 된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면서도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냐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춰서 논의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전략, 군사 전략이 무엇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 철저하게 많이 해줘야 된다. 어떠한 무기체계, 어떠한 전략, 어떠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이 모병제 논의 자체가, 아니면 모병제의 도입 자체가 제도적인 부강병을 위한 제도적인 충격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병역제도가 안보를 비롯해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네, 함께 한국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이 시간 정말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만나보시고요. 여러 국가 청년들과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전국의 훈련소에서 한 해 20만여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대다수 청년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병역을 수행하지만 개인의 신념과 국민의 의무 사이에 갈등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013년 병역을 거부하고 프랑스 난민이 된 이에다 씨. 국제적으로 병역 거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징집장 같은 거를 받기 약간 전후에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강제 징집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소수의 나라인 거를 알게 되고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지원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지원하는 거에 그렇게 이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군 병력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끔 해주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좀 군축을 하고 인권들도 지켜나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반면 2년간의 군복무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이도 있다. 세계 4대 사막 마라톤 최연소 그랜드 슬래머이자 무인도 탐험가 윤승철 씨. 제가 중학생일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정강이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발목이 다 돌아가면서 으스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4달 정도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20살이 될 때까지도 걷거나 뛰거나 1시간 이상 외부 활동들을 못했어요. 하다가 또 다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랑 그 트라우마들 때문에 부상 후 위축됐던 그의 삶은 해병대 자원입대라는 뜻밖의 선택으로 180도 달라진다. 제가 뭐 사막 마라톤을 하던 뭐 무인도 탐험가로 있던 그 시작은 아마 제가 군대 갔었던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좀 생각보다 꽤 강하구나.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 지금 만약에 군생활 2년을 덜어냈으면 지금의 제가 없겠죠. 청춘의 한 가운데에 놓인 군대. 이제 그들과 함께 병역제도의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다. 저는 21개월을 갔다 왔으니까 21개월 동안 사실 뭐 안에서 공부할 수 있다 어떻다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사실 얻어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안 갔으면 다른 걸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요리하고 있고 취사병을 갔으니까 전공 살려서 갔다 와가지고 크게 막 아깝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 안에서의 소소한 재미도 있고 네. 뭐 저는 불편함 없이 군생활 하다 와가지고 남자인 친구들은 다 군대가 있어. 다 공부 잘 하다가 그게 되게 갑자기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도 되게 적응하기도 조금 힘들어하고 사실 제 생각인데 그냥 출퇴근식으로 이제 오전에 가서 그냥 군사 훈련 받고 오후엔 돌아오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약간 걸림돌이 아닌가? 20살 청춘의 걸림돌 같이 느껴졌는데 어차피 가야 된다는 거 빨리 갔다가 그냥 꿈을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빨리 가기로 결정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복지도 좋아지고 그 개월 수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점차 이렇게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는 각국 대표들과 함께 세계 병역 제도와 청년들의 이야기로 토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 하면은 떠오르는 남자죠. 독다 다니엘 린데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터키 기자 출신 희극인이시죠. 알파고 시나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온 중암동 사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크리스 존슨 씨.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청년 황희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독일과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맞습니다. 모병제 국가에 함께 앉아 계신데요. 터키와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고 형제 나라이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은 관계 괜찮죠? 저희는 아주 그런가요? 아닌가요? 사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우리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유리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친하게 지냅시다. 자, 어쨌든 독일과 미국은 같은 이제 모병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맞습니다. 모병제로 전환된 거 아는데 네. 다니엘 린데만 씨는 군대 다녀오셨나요? 군대 대신에 제가 사회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고 대체복무라고 하죠. 네, 대체복무죠. 그래서 보통 저희 학년에 그 같이 다녔던 남자들은 거의 한 10% 정도만 군대 가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 대체복무했었어요. 근데 원래 기간이 이제 9개월이었는데 저는 그거 독일에서 하진 않고 이제 스페인 가서 1년 동안 재우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군복무는 9개월이고 원래 9개월인데 대체를 하면은 같은 9개월인데 이제 해외에서 하면은 12개월로 이제 늘어난 거죠. 3개월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스페인 가서 제가 이제 독일 실버타운에서 했었고 실버타운이요? 네네. 거기 이제 독일 어르신을 위한 성당하고 그런 실버타운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복무하고 보통 뭐 예를 들면 독일 내에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음식 배달, 어르신을 대상으로 뭐 음식 배달하든지 병원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뭐 적십 자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제도였는데 2011년에 아예 이제 폐지되고 아예 모병제로 바뀌었죠. 저는 미국 상황은 어떨까요? 크리스 존슨 씨는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군인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 그 학교 있어요. 그 육군 사관 학교 미국에 거기 지원해가지고
합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1년 그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왜요? 거기 원래 좀 유명하고 약간 좀 치열하잖아요. 왜 그만둔 거예요? 장학금도 많이 준다던데. 네, 전체 장학금 주고 거기다가 용돈도 주고 뭐 하버드 때, 프린스턴 때 그런 아이블리그 끝 거의 그것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 자부심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그 약간 그 군대 분위기 있잖아요. 좀 딱딱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해야 되고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누가 봐도 자유로운 영혼이죠. 너무 자유로워서 규칙이 많고 통제된 생활이 본인에게 좀 맞지 않았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징병제 국가인 터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고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군 복무를 그러면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군 복무는 그 20살까지 이제 기다려도 돼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동지서가 오거든요. 저는 그 동지서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게 몇 살 때 날라오나요? 딱 만으로 20살. 네.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면 터키는 이렇게 대학교에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연기를 하고요.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은 무조건 가서 바로 거기서 검사하자마자 군대 입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예요? 무슨 돈을 국고에 이제 예치를 하면 병역을 조금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나요? 지금 터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다. 근데 군대 때문에 괜히 터키에 다시 들어오고 거기 있는 자리가 좀 약간 상실되면 우리나라 국익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3년 이상 거기서 일한다면 10,000유로 정도 군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대신 3주만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걸로 이제 대체 복무를 하면 된다. 10,000유로 줘야 돼요? 네, 10,000유로. 1,500만 원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진출한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황희도 씨는 대한민국 청년을 또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의무 경찰로 복무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전직이 프로 게이머시잖아요. 근데 입영 통제를 받았을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는 제가 좀 은퇴를 빨리 한 편이어가지고 그때는 아직 그 입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진 않았었는데 보통 이제 제 주위 친구들이나 저도 딱 은퇴를 한 시점에 딱 군대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 딱 이 시점, 20대 초반부터 한 30대 전까지 바짝 해야 되는 게 또 프로게이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압박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 게임에 몰두를 해도 이게 그 경쟁이다 보니까 1등을 하기 어려운데 그 안에서 계속 군 복무 그 문제 때문에 그 힘들어했던 기억도 나고 저 같은 경우에 일찍 은퇴를 해서 아무튼 그거에 해당되진 않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성기가 굉장히 빨리 찾아오고 20대 초반이 한참 선수 생활을 할 시기가 또 군 생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갔다 오셨죠? 저도 이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는데 어디? 저는 이제 그 미군 부대 파견병, 그러니까 카투사로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도 좀 하시겠는데요? 근데 이제 카투사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또 워낙 이슈가 뜨겁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듣고 싶네요. 요즘에 카투사로 괜히 입 열었다가 큰일 납니다. 저도 복무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군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이제 사회 전체가 약간 군대 문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가요? 이제 뭐 모병제, 진병제를 다 겪어봤던 독일도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 있는지. 군사 문화라든지 그거는 한국만큼 남아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독일하면 되게 막 말투도 딱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워낙 그냥 정서인 것 같고 군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독일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고. 어떤가요? 미국도 굉장히 군대 힘이 센 나라잖아요.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여기 군인들이 여기 와 있고 또 중국 얘기 소식 많이 듣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1등이구나. 오히려 타향살이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럼 한국에 와서는 약간 여기 한국은 좀 약간 군대 문화가 있네. 이런 걸 좀 느껴봤나요? 한국 제가 살기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사진 그 영어로 하면은 그 Rooftop Koreans 1992년도 LA 폭동이 있었잖아요. 맞아. 거기 한인타운에 질붕 올라가서 총 들고 그 한인타운 지키는 그 아저씨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대단하다.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거 가능하구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 좀 있어요.
뭐 모범생이고 총 뭐 쏠지도 모르고 공부만 잘하고 그런 편견 있었는데 좋은 이미지인데. 좋은 이미지죠. 그래도 약간 마초 같은 거 없다. 약한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확실히 다시 보게 됐어요. 아 멋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네. 총도 쏠 줄 알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역시 군대 문화 아주 강하구나. 한국 사람들이 세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터키 쪽은 어때요? 터키도 있을 것 같고 워낙 한국 생활을 또 17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터키 사람이 본 한국 문화에 대한 또 터키에 있는 군대 분위기하고 한국에 있는 군대 분위기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시고 거기서 이제 사귄 친구는 평생 친구다. 그리고 군대에서 사귄 친구는 거기서 이렇게 서로 합의하기도 해요. 내가 앞으로 결혼하고 아들, 딸이 있으면 너의 아들, 딸이랑 결혼시켜주겠다. 예. 진짜요? 예, 아니 예. 본인 의사도 전혀 안 물어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되게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하고 있어요. 터키는 지금 예, 이제 군대에서 나오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결혼식 때 서로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주고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나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놀게끔 하고 다음에는 결혼하게끔 이렇게 사돈을 맺어버려요. 예, 군대 친구는 진짜 친구다 이런 터키에서는? 식으로. 예, 아직도 그래요. 터키 군대 들어가시면 아마 30% 20% 정도는 전쟁터 가요 군인이. 그냥 연습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아직도 분쟁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 내전 지역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코소보나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 터질 때 터키 군인이 갔거든요. 그래서 터키 군대 들어가신다면 한 25% 20% 정도는 전쟁 경험이 생겨요. 실제 투입이 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죠. 전후 개념이 또 네, 전후 개념입니다. 저도 이제 육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의경 쪽도 궁금해요. 저희도 이제 계급별로 이게 차곡차곡 그렇게 되게 기스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가요? 제가 갔을 때가 이 2011년도에 전희경 생활문화개선이라고 싹 그 악습을 이렇게 한번 없앤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바로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에서 좀 느꼈던 것들은 솔직히 하고 싶은 건 진짜 얘기는 많은데 저도 이게 딱 솔직히 악습...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솔직하게. 저희가 본인이 솔직히 얘기 안 하시는데 왜 남한테 솔직히 같은 얘기 솔직하게 저는 안 사회적인 워낙 이슈가 뜨거워가지고 저 이해가 직업을 갑니다. 잃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저도 의경의 대표적인 악습이 뭐였나요? 저까지는 좀 당했던 건데 이제 물 못 마시게 하고 대표적으로. 물요? 예,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말 안 들으면은 참을성 막 기른다 뭐 예, 이런 막 식으로. 온갖 명분들 만들어가지고 가혹행위잖아요. 예, 가혹행. 근데 저 들어가기 전에는 실제로 막 변기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심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구타는 기본이고. 근데 그런 심각한 악습들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한동안은 그 상명하복 문화 군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집단에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복종해야 되고 위에서 시키면 따라야 되고 근데 저도 거기에 졌다 보니까 제가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즘에도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예, 저도 모르게.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너 진짜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지켜야 된다 하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걸 깨달아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많이 좀 성향이 변하게 됐습니다. 참 군대 문화라는 것이 이게 알게 모르게 젖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일과 미국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징병제 국가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병역 제도를 전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월남전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이 월남전이라니까 되게 재밌다. 월남 전쟁. 월남 싸움에서 따온 말인가요? 아니 이제 월남을 이제 한자 표현으로 베트남이 이제 월남이니까 그걸 이제 월남이라고 저희는 오랫동안 불러왔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 표기는 베트남인 거죠. 베트남. 예. 뭐 솔직히 뭐 그대로 하면 비엔남인데. 베트남 전쟁. 되게 영어를 잘하시네요. 예, 나름 원어민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 월남전, 베트남전을 계기로 미국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그 전에 모병제였다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징병제로 바꿨는데 소집 영장이 날아오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잡히면 감옥도 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도 도망가고 뭐 해외도 도망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기피하는 사람들 그 입장 생각하면 기피할 수도 있겠다. 이 전쟁 반대한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집에 계속 있을 것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돈 좀 많은 집안이 이렇게 미래가 너무 전망이 밝아 보인다. 좀 좋은 직장 갈 것 같고 나라 위해서 좀 돈 많이 벌어다 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이 안 갔어요. 그 대신에 조금 가난하거나 좀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분들. 그럼 불만이 되게 많았겠네요. 많았어요. 뭐 현재 미국 대통령도 그래서 베트남 전쟁 안 갔죠. 네, 전쟁 싫어해요. 현재 대통령. 근데 어쨌든 당시에 어떤 반전 문화, 히피 문화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형평성도 없고 다 끌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좀 바꾸게 된 거군요. 바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9년도에 원래 이렇게 인터뷰를 받잖아요. 이제는 제비뽑기 하듯이 전국 방송에서 크리스 군대 그 월남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뽑아서 형평성 있게 부자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가고 추첨 제도로. 네. 자, 이제 독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와 같은 분단 시절을 또 겪어왔고 통일 후에 20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가 뭐라고 저도 사실 몰랐는데 하나는 일단 통일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 거의 한 2천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그 사실 군 복무 대신에 우리가 그 대체 복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대체 복무 덕에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컸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독하고 동독 사람들은 사실 만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군대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같이 그런 군 복무 이제 하면은 만나기도 하고 소통도 하니까 조금 더 사회 통합에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보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뭐 불안하면 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터키는 뭐 당연히 굉장히 분쟁 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거겠죠. 터키는 아직도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 속에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간단한 거는 터키 안에 있는 이제 쿠르드족이 이제 독립하고 싶은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분들의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무장 단체가 있는데 군대가 없으면 그럼 그 무장 단체가 그냥 그 지역을 뜯어서 자기의 접수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넘어가서 이제 밑에 있는 뭐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분쟁이 지속돼 있고요. 터키에 지금 군이 없으면 그럼 그 분쟁이 바로 터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터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 속에 있으니까 그 군대를 없앨 여지가 없었어요. 자, 잠시 이외에 또 다른 나라들의 병역 제도를 간추려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병제 국가로 대표적인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곳은 인구수가 750만 명에 불과해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에게도 징병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남녀 모두가 징병 대상 국가는 또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국가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 징병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모병제에서 다시 징병제로 바꿨다고 하고요. 최근 근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대만인데요. 2018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모병제 국가로 전환이 되었는데 병력 수를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신무기를 도입해서 전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에 입각해서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단계적 모병을 시작한 이후에 군인 충원율이 30%도 채 되지 않아서 병사 1인당 급여를 무려 4배까지 올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조금 다른 병역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또 프랑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인 9,000명 규모의 외인 부대를 또 꾸려가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자인 외국인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알려드린 대로 나라마다 다른 병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 청년들은 병역 또는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지가 궁금해요. 네, 크리스 씨. 네, 군인이란 직업하는 분들을 많이 존경을 합니다. 그냥 일반 사회에서 군복 많이 입고 있어도 혜택을 많이 받아요. 정말요? 뭐 장 보다가 줄 서 있어요. 그건 군복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먼저 하세요. 그다음에 할인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비행기 공항에서 군인용 그 라운지도 있고. 이코노미였다가 혹시 빈자리 있으니까 혹시 군인분 계시면 우리 1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대우해 주네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런 대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이 많은 분들이 군인 힘든 직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하고 네, 그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 내에서 어떤 군대 이미지 이게 좀 약간 복합적일 것 같아요. 네, 많이 복합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전범국이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조금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역사가 거기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범 국가이니까 사실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특히 이제 최대한 반성하려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2005년에 그 대체 복무했을 때 대다수 남자들이 군대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미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극우 세력들 가는 곳, 또한 조금 신나치들이 가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간다면 약간 혹시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특히 군대 장비 관련 문제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많이 드러나는데 어떤 단체 폭행 사건이나 군 내 어떤 그 동성애자 그 뭐 차별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서 미디어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게 비춰지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특히 이제 통일 이후로 좀 여러 가지 활동했는데 뭐 이를테면 유엔군으로 가거나 이제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실제로 싸우는 군인 아니지만 이제 의료 또한 교육 그리고 정보 전달의 역할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컸어요. 그 다음에 조금 좋아졌던 이미지가 뭐냐면은 어떤 홍수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생겼을 때 군이 나서서 이제 도와줬던 그런 경험들 통해서 조금 그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죠. 자, 황희도 씨는 이제 사회 운동을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 또래의 어떤 청년들이 군대에 가진 이미지 또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크리스 씨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물론 그렇게 군인분들을 다 이렇게 뭐 깎아내린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대한민국 군인 하면은 특히 이제 제 주위 친구들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막 아저씨 취급한다. 특히 이제 막 군인 냄새 난다. 심하게는. 냄새까지.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조롱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서 좀 나눠서 보면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계속 더 어떻게든 그 다음 세대도 군대 가야 된다. 이게 뭐 징병제, 모병제 얘기랑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 군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인식 이게 뭐 다 뭐 무조건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해달라는 것까지도 현실적으로 바라지 않고 최소한 혐오하고 놀리지 말자. 왜냐면은 20대 초반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특히 한 1년 반 정도를 그 가게 되면은 모든 게 스탑이 돼 버리는데 그렇게 다녀왔는데 돌아온 어떤 시선은 그냥 아저씨 됐다, 냄새 난다, 뭐 늙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당연히 또 군대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키 궁금합니다. 터키 내에서 만약에 군복 입고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 터키에서는 군대 가기 전에는 파티 같은 거 열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남자 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걸쳐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복용술. 그때 한번 제대로 된 파티를 해요. 할례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종교적 의식이죠.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두 번째는 군대 가야 된다. 군대는 남자의 성숙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다. 이런 인식이 있고 가기 전에도 막 이렇게 신나게 해요. 되게 즐겁게 가는구나. 근데 이제 한국 군대는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군대들에서 있었던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종종 터키 군대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사람들 진짜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나쁜 기억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자체가 직접 눈에 보이다 보니까 별로 나쁜 이미지가 눈에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렇지. 오히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했어. 그 1, 2년 동안에. 그러면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뭐 병역에 대한 각국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요즘 또 핫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로 장관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하다라도 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연한 조치다. 뭐 대외 이미지를 위해 이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실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클래식 뭐 어떤 해외 콩쿠르 나갔다가 1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병역 면제됐는데 뭐 이제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이슈됐던 그 한국 아이돌 그룹은 과연 또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그건 아니 뭐 예를 들면 클래식 분야에서도 그러면은 그 대중음악 부분에서 안 할 일이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유럽에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저는 노르웨이 사례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어떠냐면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대회에서 예를 들면 1등 했을 때는 병역 면제 약간 하나의 어떤 보상으로 이제 해주잖아요. 올림픽은 금운동, 아시아 게임은 금메달. 금메달, 네, 그렇죠. 월드컵 4강. 맞아요. 약간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증명을 전부 다 면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 선수 되면 바로? 거의 그 정도라는데 그건 이제 2005년 2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제도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까 그 이제 여성 예를 들면 징병제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그거 실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가는 거라 이제 그런 병역 자원이 충분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해석.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제도는 좋은 거 뭐냐면 이렇게 기준을 만들잖아요. 기준을 만들고 면제권을 주면 문제가 없는데 뭐 특수한 사람이나 뭐 독특한 사람 단체한테 이렇게 딱 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외적으로 막. 딱 기준을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제가 터키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해외에서 3년 동안 다국적 기업에서 일한다면 이 정도 돈을 주고 3개월은 군대를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면 사람들의 불만이 없을 거예요. 자, 병역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결국에는 징병자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쟁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병역제도,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될 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거는 군대라는 그 장소를 남자들이 가기 좀 신나게 갈 수 있는 장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꾸지 않는 한 징병제든 모병제든 항상 문제로 우리 눈앞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아버지도 군대 갔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나라 한국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군대에 가서 전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기술자로 군인이면서 기술자 일해서 밖에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저를 좋은 교육을 줘서 저 어느 나라 한국에 왔어요. 지금 터키에서는 군대가 남자한테는 가면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나는 혜택 받을 거고 많은 걸 배울 거고 교육을 받을 거고 더 괜찮은 남자라 변신을 할 거다라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터키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군대를 남자들이 진짜 아무 고민 문제 없이 스트레스 없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면 많은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되게 민망하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그래도 대체 복무라도 하신 거니까. 네네. 훌륭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도 잘하잖아요. 엄청 잘해요. 우리 중에 싸움은 제일 잘할걸? 아니.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가는 시점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해요. 시점? 네. 언제로? 좀 더 이른 나이로. 즉 한국에서는 보통 뭐 예를 들면 대학교 2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그다음에 뭐 1년 반 만에 다시 나와서 다시 대학교로 복귀하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저는 그 제도가 과연 좀 합리적일까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학교 졸업하고 사실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막 수능 치고 정신없이 바로 결정해서 그냥 대학 대학교 가고. 그렇죠. 또 1년 끝나고 군대 가고. 맞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사실 그동안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는 다 까먹었을 테고 저는 그냥 차라리 수능 끝나고 만약에 가면은 바로 가는데 수능 마지막 그 마크하고 네, 왜냐면 바로 농산으로. 저희 독일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 3일만 쉬면 안 돼요? 아니 조금 쉬어도 되죠. 저희도 한 3일만 쉬죠. 2주. 일주일. 저희 2달 정도 쉬었어요. 2달 정도? 네네. 수능 바로 끌려가는 거 너무. 2달, 3달 정도 쉬다가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그래도 만약에 9개월이면 9개월 아니면 현재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1년 6개월 정도 내가 군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의 진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병역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의견을 모으는 것부터 병역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바로 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